백약이 무효하다라고 일단은 이야기하고 싶고요.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현상 자체는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착륙을 막을 길이 없어요. 빚내서 살아 직전이네요. 빚내서 살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너무 빚이 많은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저희 이번에는 감정평가사이시자 박감사 리얼아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박은정 평가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감정평가사입니다. 이 부동산 전문가 분들하고 달리 감정평가사로서 시장을 보시거나 진단할 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뭔지. 감정평가사 직업 특성상 부동산을 매일 접한다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굉장히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동시에 또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 어떤 부동산이 그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연속된 지역이 군을 이루어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그 지역의 개발 방향이라든가 변화에 따라서 가격도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변화나 또 가장 현장에서 일을 접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 자체가 결국은 가격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채널을 처음 여신 게 한 2019년 초반이실 네. 텐데 그때부터 하락 얘기를 하셨어요. 하락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이전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예측이 빨랐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제가 그 시작을 한 이유는 그 전부터 좀 가열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결코 빨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하락장을 보면 유례없는 하락장이거든요.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하락장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올라갔던 가격을 사실은 받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조금은 과열이 돼도 너무 심하게 됐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리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2019년을 생각했던 이유는 그 이전에 미국에서 디레버리징이 좀 이루어지면서 사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가격도 주춤하던 시기가 2019년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때가 됐다. 이제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현실감 있게 느끼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변수가 생긴 거죠. 그 19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영끌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 수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의 금액이 형성이 된 사람들이 들어와 주는 시장인데 그렇죠. 사실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2030들조차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이뤄야겠다라는 열망 이런 게 약간 트렌드처럼 발달을 했고 그 와중에 또 굉장히 많은 공급 물량이 있었거든요. 네. 분양이 굉장히 많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부동산을 사야 된다, 또 사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끌들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그렇죠. 영끌이 유입이 된다는 거는 기존에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현금화를 한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 분들도 이런 이제 영끌한테 자기의 가장 합급지를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또 그 위에 단계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거래량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게 19년도 말의 얘기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또 유동성의 영향이 있으면서 유례없는 폭등기를 거치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얘기했던 그 시기에만이라도 조금 조정이 됐다면 우리가 어떤 회복하는 힘이라든가 또 반등의 시기 이런 것도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고 조금 더 상황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 거품의 크기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충격이 좀 앞으로 좀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앞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경착륙을 우려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풀었습니다. 새해 들어서 규제 완화 속도가 더 빨라졌고요. 1월 3일 규제 완화 대책이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박 강사님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중요했을지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에 이런 부분. 일단은 제가 이제 백약이 무효하다라고 일단은 이야기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세적인 하락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예측하고 있는 게 착륙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왕이면 연착륙이 되는 것이 우리가 소화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지 지금 현상 자체는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경착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책을 내놓은 걸 보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잖아요. 지금 이제 심리는 많이 꺾였고 수요와 공급인데 그러면 수요하는 층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줘라. 그렇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게 다주택자들한테 어떤 이제 세금 혜택을 준다는 부분, 무주택이든 1주택인 경우에도 대출을 조금 완화해줘가지고 수요로 들어와줘라. 이런 개념으로 수요를 자극하는, 촉진하는 그런 대책이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덜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는 공급 덜 거거든요. 나오도록.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가게만 엮여 있는 게 아니에요. 건설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건설업들이 계속 공급을 해 나갈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이 여지껏 조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다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유동성 긴축의 시대를 맞이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쓰러지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가게도 문제지만 기업이 무너진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PF 시장에서 보이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들은 어쨌든 공급을 해서 집을 팔아야 돈을 회수하고 그래야 부도가 나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양적인 측면은 계속 공급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줄일 수 있는 건 기축의 소유자들이 이러한 불안감에 팔려고 내놓는 물건이 없어져야 시장에서 더 물건이 팔릴 수 있잖아요. 지금 내놓은 대책들은 기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동안에 세금도 깎아주고 이거 좀 나중에 팔아도 이거는 괜찮다. 좀 유예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갖고 있어. 이런 의미죠. 결국은 급매물을 그렇죠. 나오는 걸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급매물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시세가 하락함을 의미를 하고 사람들이 거래가 되는 가격 수준 자체가 내려오면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새로 팔아야 되는 물량들은 기존에 올라가는 상승장을 보고 가격을 책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양가 자체를 올라가는 시장에서 그거보다 더 몇 프로 더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올려놓은 상황이잖아요. 분양가 자체를. 그러면 이제 이들이 팔려면 그 분양가가 시세보다 좀 싸거나 시세보다 메리트이 있다라고 느껴야 분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무래도 2, 3년 후에 내가 물량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리스크까지 감안했을 때도 이걸 분양받는 것이 지금 나한테 이익이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물건이 팔릴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시세가 하락을 하면 어느 순간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고 그럼 시장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급매물을 막고 어떤 경착륙을 막는다는 의미가 사실은 크게 보면 그런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나 뭐 일시적 이가구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 이런 대책들이 내놓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한다 이 얘기는 2주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없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고 일시적인 이가구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거는 지금 당장 팔지 않아도 조금 상황이 좋아지고 팔아도 된다 어떤 그 기간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기존에 이제 나는 1가구 1주택이었는데 새로 분양을 받아서 이걸 원래 팔아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시세가 떨어지고 있어도 나는 현 상황에서 팔았을 때 이익이 있어. 근데 앞으로 시장은 더 떨어질 것 같아. 엄청난 메리트이 있지 않는 한 개인이 사기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된 거예요. 결국은 정부는 어떠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또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가격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 중에 뭐 줍줍에서 다주택자 풀어주고 이런 부분도 결국은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라.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빚내서 살아 직전이네요. 빚내서 살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빚내서 살아를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빚이 많은 거야. 빚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영끌들 들어오신 분들 보면 20대, 30대 초반 뭐 이런 분들 많이 사셨는데 그분들이 빚을 진 게 3억 이 정도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빚진 사람들이 많고 또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전문직 뭐 맞벌이 뭐 이런 분들은 5억에서 6억? 뭐 이 정도는 사실은 내가 뭐 3, 40년 벌면서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빚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대 금액을 놓고 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5, 6억이 쉬운 돈이 아니죠. 2, 3억도 쉬운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2015년
2014년 요정 이때 이제 굉장히 경기가 조금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던 시기에 뭐 연봉 양쪽 합쳐서 뭐 한 3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집을 매입을 하실 때 3억 정도의 빚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한다는 의미가 이거 좀 갚으려면 내가 좀 생활을 조금 줄여야 되는 상황. 내가 집을 3억의 빚을 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부담스러운 정도? 이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봉이 둘이 합쳐 한 1억 좀 넘는 사람도 뭐 한 3억을 땡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온 시장이었어요. 여지껏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빚의 무게가 불과 1년 정도 지나서 2배, 3배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 돈이. 이제는 현실이 온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 가야 할 길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또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중장년층들은 이런 걸 다 겪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다주택자들이 거래 주체로 나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거래 주체라고 하면 매도자인 동시에 매수자가 될 수 있는 그쵸, 입장에 네.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내가 사기도 하는 입장에 있는 게 바로 다주택자들인데 지금 이번에 양도세랑 취득세를 이제 규제 완화를 해주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택수 대비해서 더 사더라도 그 취득에 대한 가격을 조금 줄여주겠다. 그럼 이들이 살려면 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요. 다주택자의 자산 구성을 보면 돈이 있으려면 집을 팔아야 돼요. 내가 다 돈을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집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집을 처분을 해야 또 뭔가를 사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처분하지 않고도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이제 다주택이면 다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잖아요. 그럼 월세를 주는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걸 전세로 돌리면서 목돈을 땡겨서 그걸로 집을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세금을 올려받으면서 그걸 갖고 집을 살 수 있었죠. 여지껏 그랬던 시장이었는데 네. 근데 전세가가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지금 지금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세가도 거품이 있었어요. 전세가도 원래 전세를 산다는 거는 자기가 모아놓은 어떤 자본, 자기 집의 유동성의 전부가 그 총체가 전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살았던 게 전세 시장이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막 무한정 해주다 보니까 1억 있는 사람이 5억짜리 집에 산 거예요. 여지껏. 1억에 80만 원 월세 사는 사람이 5억 전세, 아파트 전세 들어가도 되는 그게 더 싸니까. 그렇죠. 이런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억 전세를 받쳐줬던 거고 집주인이 1억만 있어도 6억짜리 집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거죠. 근데 1억에 8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5억짜리 전세를 살았는데 이제 1억에 230만 원이 된 거야. 이자가 올라서. 그럼 이 사람은 원래 230만 원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갚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이 집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까요?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전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워둘 수 있느냐? 안 올려주고 내가 내 돈으로 다 빼주고 이 집 그냥 비워둘 수 있느냐? 이런 사람도 없어요. 내 돈을 현금을 안 들고 들어왔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5억이 아니고 4억이 됐든 3억 5천이 됐든 일단 누가 그 돈만큼은 땡겨줘야지 나머지는 내가 다른 능력으로 마련을 하더라도 이 집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되게 슬픈 일이니까 문제가 쌓인 거는 몇 년 동안 적체된 건데 그렇죠.